제12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오늘 마지막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통계개발원 정책통계연구팀 전준우 팀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국가통계 이슈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준우 팀장님 세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움 세 번째 세션 좌장을 맡은 정책통계연구팀장 전준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당초는 저희 경제사회통계연구실의 최바울 실장님께서 해주실 예정이셨는데 국회 관계로 제가 대신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세션의 주제는 국가 통계 이슈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데이터 경제, 그리고 포괄적 연금 통계, 비대면 조사 등 세 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 후에 토론자의 논평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는 한밭대학교 권기석 교수님, 그리고 통계개발원 변준석 사무관님, 그리고 통계청 양병렬 사무관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토론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현준 본부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 정혜식 센터장님, 그리고 한국갤럽 고강일 차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한 20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토론은 10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토론 시간에 현장에서 질문과 함께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로 한밭대학교 권기석 교수님께 데이터 경제의 개념과 측정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 교수님. 예. 예,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권기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행정학과에 있는데요. 원래 정책은 이제 과학기술 정책이고 해서 이런 데이터 경제가 어떻게 보면 또 과학기술 정책의 한 영역이면서 또 행정학 분야에서 여러 가지 또 행정 지표에 대한 연구들이 연구 영역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이 겹쳐서 제가 오늘 발표 또 맡게 된 것 같고요. 또 동시에 이 과제를 지금 수행 중에 있어서 아직 종료는 안 되었는데요. 오늘 진행된 진도만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경제라는 개념인데요. 데이터 이코노미, 그래서 디지털 경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경제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디지털 경제를 넘어서서 데이터 경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 강해진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데요. 디지털 경제 하면은 기존의 실물 경제랄까요? 이런 사회의 그런 여러 가지 재화들, 이런 것들이 디지털로 번역된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 데이터 경제라는 것은 데이터가 경제 발전의 어떤 핵심 동인, 요인, 이런 것들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데이터 경제로 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이 사회의 변화를 잘 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데이터 경제를 어떻게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측정해내서 우리가 정책의 자료, 그래서 우리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경제를 측정을 해서 어떻게 우리 정책 집행, 정책 기획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 경제 개념,
데이터 경제의 프레임, 데이터 경제 측정의 사례, 그 다음에 데이터 경제 적용 방안의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경제라는 게 어떤 구조, 어떠한 개념적인 체계, 개념적인 구조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통계를 검토를 해보고, 그런 통계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데이터 경제를 측정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논리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 많이 아시고 많은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뉴만이라는 사람이 가트너 보고서에 데이터 이코노미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면서 등장이 됐고요. 또 EU에서 데이터 드리븐 이코노미, 데이터 이코노미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면서 그래서 EU가 상당히 그 정책으로 어떤 그 이슈를 앞서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도 EU에서 적극적으로 채용하면서 혁신,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이 유도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EU에서 이미 이렇게 발빠르게 제안을 했다. 그 다음에 뭐 기업에서도 데이터 모니타이제이션, 데이터 캐피탈 뭐 이런 개념들이 데이터가 자본이 된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이제 중요한 경제의 소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그 미국이나 유럽, 일본, 중국, 그래서 중국의 그 빅데이터 AI 기술은 정말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이나 특허 같은 경우 이제 분석해 보면은 확실히 미국보다도 중국에서 훨씬 더 많은 연구가 AI 빅데이터 쪽으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경제라는 것도 일종의 새로운 기술, 사회 경제 기술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고 또 이거를 활용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그 정책적인 추진, 거시적인 정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경제는 또 뭐고 데이터 경제는 또 뭐냐, 뭐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디지털 경제는 일단은 좀 협의로 보면은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디지털 기술 기반한 시장에서 구성된 경제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해서 경제가 변화됐다. 그러한 의미로 기술 발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디지털 경제는 데이터를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경제는 그럼 어떻게 정해야 될까? 데이터라는 새로운 생산 요소, 우리 경제학에서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데이터라는 것이 하나의 또 다른 추가적인 생산 요소가 돼서 디지털 경제로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서 디지털 경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데이터 경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데이터라는 자원이 활용되는 그러한 경제 체제다,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산 요소로서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노동, 자본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산 요소다. 우리 잘 나가는 기업들 시총이라고 하나요? 뭐 주가 시총 그런 거 보면 대부분 다 이런 데이터와 관련된 팡 기업이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페이스북, 그 쿠팡, 뭐 그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데이터가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중요한 생산 요소로 이미 등장이 됐고, 또 산업의 어떤 전 과정에서 투입이 가능하고 생산, 마케팅, 여러 물류, 뭐 여러 과정에 다 투입이 가능하고 또 다른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또 예를 들면 사용자가 생산하는 데이터, 내가 냉장고로 막 쓰면은 이 사용자가 냉장고에서 어떤 물품 많이 쓴다. 그럼 데이터가 생성되는 거죠. 그게 다시 공장으로 와서 그
소비자한테 또 적절한 서비스가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데이터하고도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 플랫폼 사업을 선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정책 연구를 하다가 영국에 가서 엑셀 시트 하나 정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그거를 공공기관인데도 돈을 받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어색했는데 상당히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당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뭐 허위 데이터, 뭐 데이터 범위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그 전달 방식에 있어서 뭐 한글이라든지 PDF로 올려서 데이터가 잘 활용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극복되어야 될 점이고요. 그래서 이 생산 요소로서의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당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라는 것이 생산 요소 데이터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출물로서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산출, 데이터에서 아웃풋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프로덕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상품화하고 시장에서 거래하고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이러한 산출물로서의 데이터 기업, 우리가 협의의 데이터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만 순수하게 여기 뭐 갤럽에서도 오셨지만 갤럽도 데이터 기업 아닐까요? 네, 데이터의 산출물로서의 데이터 측면 이렇게 점점 확장돼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라는 것이 그냥 그 개별 기업의 이슈가 아니고 이렇게 가치 사슬로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공해서 어떠한 그 산출물을 내면 그 산출물을 가지고 또 거기에 부가가치를 만들고 또 그 다음이 또 만든 이러한 체인, 밸류 체인, 가치 사슬로서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이게 데이터 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면서 이런 경제 시스템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데이터 경제 어떻게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말 있죠. 저기 그 서울대 행복연구소 교수님이 뭐 프레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세상을 어떻게 봐야지 내가 행복한가? 프레임. 세상을 보는 관점이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경제로 보는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데이터 경제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던져서 그럼 데이터 경제가 어떤 구조에 있는가? 제가 좀 느린 것 같네요. 좀 속도로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측면에서 이런 전문가들 의견 통해서 데이터 경제라는 것이 어떠한 구조하에 어떠한 사회 구조에 이렇게 인베디드 이렇게 녹여 들어가져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기술 이게 이제 같은 색깔은 이제 서로 관련이 많은 군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와 관련된 정부와 관련돼서 에너지 안보, 기술 패권, 그다음에 기술과 관련해서 이런 NFT, 블록체인 암호 기술, 환경과 관련해서 스마트 그리드, 환경 모니터링, 뭐 이러한 구조들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KCI 국내 논문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거기에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 이렇게 검색어로 치면은 논문 수가 도출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초기에는 이제 인터넷 경제, 디지털 경제 이런 게 더 많았는데 데이터 경제가 훨씬 더 중요한 터미놀로지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논문들을 추출해서 주제와 같은 것을 분석해 봤을 때 데이터 경제 성장 이러한 텍스트 마이닝 이런 이야기들이 담론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논문들의 이 주제어를 클러스터링을 하면은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데이터 경제가 어떠한 사회적인 이슈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 경제로 우리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돈을 번다면 우리가 기술 혁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말이 있죠. 혁신이라는 단어는 그냥 저널리즘적 또는 뭐 그냥 사람들이 쓰는 말로 바꾼다라는 개념인데, 사실상 혁신이라는 거의 정확한 의미는 기술 변화를 통해서 시장에서 성공하는 걸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학술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 혁신, 국가 혁신 체제다 하면은 기술 변화를 통해서 기업이 한 국가 내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생산해내는 것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의 총체 말이 긴데요. 그렇게 돼서 여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의 여러 그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제도하고 연결하면서 어떻게 시장이 확대되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을 데이터 경제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협의, 광의, 데이터 경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경제라는 것을 좀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이걸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경제라는 인프라를 밑에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최광의의 요소들, 정부의 정책, 사회 문화적인 측면, 시장 구조적인 측면. 그래서 데이터라는 새로운 생산 요소에 초점을 맞춰서 디지털 경제로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라는 자원이 활용되고 확산되는 그러한 경제를 우리가 데이터 경제로 정의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충분히 디벨롭이 안 된 건데요. 러프하게 이렇게 던져보면은 데이터 경제 활동, 여기 그 파란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데이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부가가치, 데이터를 통해서 경제적인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 인프라 부분이 있죠. 디지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화, 기술적인 측면. 그다음에 아까 환경,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혁신, 국가 혁신 체제적인 측면. 그래서 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측면에서 여러 가지 교육,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냥 국내외 사례가 어떠한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EU의 데이터 시장 모니터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의 종사자, 그 다음에 데이터 기업의 데이터 기업이 얼마나 기업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데이터 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데이터 시장의 규모, 경제 가치. 그래서 이런 EU 데이터 시장 모니터 툴은 상당히 미국하고 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EU 전체가 그런 건 아닌데요. 경제적인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해낼 것인가, 약간 거시경제 지표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프레임에 의하면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데이터 경제 활동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EU 디지털 경제사의 지표가 있는데, 요건 조금 더 사회적인 측면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예,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 기술, 고급 기술 개발, 광대역 무선 인터넷, 디지털 활용 기업,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그렇게 되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보안, 전자상거래, 디지털 경제 상품, 텔레비전, 라디오,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사회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사회적인 그 요소들의 그 접점들을 이렇게 집어내는 약간 유럽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미국식으로 약간 경제적인 가치, 경제 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또 이걸 좀 종합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우리 국가발전 지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발전 지표 안에 별도의 데이터 경제 파트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각 요소별로
각 항목별로 우리가 데이터 경제와 관련된 지표를 우리가 제한을 해서 예를 들면 데이터 산업 고용률, 총 데이터 생산, 데이터 교육의 비중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사이사이에 삽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별도 항목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 가면서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데이터 경제의 지표들을 확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 2달 이내에 저희가 최종적인 결론을 이제 그 지표 체계를 세부적으로 제안할 예정인데요. 그 데이터 경제 활동, 경제적인 가치 측면의 미국적인 방식의 그러한 측면을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저희가 제안했던 이 활동 부분, 그 다음에 이 기술,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그러한 지표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여기에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 삽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유럽 쪽에서 많이 보고 있는 이런 교육, 사회, 문화 뭐 이런 쪽을 환경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경제를 측정을 해서 제안을 하고 이러한 제안이 우리 국가 발전 지표나 국가 통계 지표에 적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기석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통계개발원 변준석 사무관께서 포괄적 연금 통계 개발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적 연금 통계 개발 및 활용 방안 발표를 맡은 변준석입니다. 포괄적 연금 통계청에서는 2020년부터 구상을 해서요. 포괄적 연금 통계를 개발하고 있는 행정통계과에서 포괄적 연금 통계를 개발하고 있고요. 개발원에서는 이제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그 간단한 질문 한 가지로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대 간 그리고 소득 계층 간 문제, 그리고 노인 빈곤율이라든가 인구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난제들로 얽혀 있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네, 아마도 많은 여러분들께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공적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연금 제도는 서로 다른 부문과 그리고 서로 다른 관점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 제도를 뭐 협의하거나 조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면서도 좀 통합적인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연금 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이 고령층 세대는 근로 연령기의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은 낮고요. 자산은 많은 이런 경제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소득 중심으로 해서 경제력을 측정해 왔기 때문에 이 소득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한계를 극복하고자 소득뿐만 아니라 주거라든가 주택 등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계청에서 이 포괄적 연금 통계를 개발을 하면서 이 연금 제도 관련해서 증거 기반으로 하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 연금 통계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뭐 추진 배경을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현재 2017년도에 고령 사회를 넘어서 현재 2020년도에 노인 인구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5명 중 1명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년 부양비 문제도 좀 심각한데요. 15세부터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이 노년 부양비가 급격한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2000년도부터 해서 급격히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노년 부양비 문제는 직접적으로 세대 간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이제 지속적으로 40% 이상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보통 평균 한 15% 내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2.5배 이상의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이 고령자들의
이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이 오른쪽 하단 그래프에 보시면 이 빨간색 점이 이제 우리나라 그래프가 되겠고요. 가운데에 있는 점이 이제 전체의 인구에 대한 빈곤율이 되겠고 X표로 위에 이렇게 상단에 있는 것이 이제 고령층의 인구 노인 빈곤율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전체 가구 대비해서 이 고령층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의 원인에는 이제 현재 노인 세대는 공적연금 미성숙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현재의 근로연령층의 소득이 굉장히 높은 이런 복합적인 효과로 인한 것이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안타까운 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공적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재정 안정화 등을 위해서 소득 대체율을 하향한다 등의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연금 통계의 기본 연구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공사적 연금을 연계한 기본 통계를 작성한다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도 간 중복, 사각지대 등 제도 간 효율성 비교를 위해서 종합적인 통계를 제공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이 노인의 기본 생활이 되는 주거, 건강 문제 등과 좀 연계할 수 있도록 향후에 이 다차원적인 어떤 노인들의 생활 수준들을 좀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활용 가능성을 연계해 두고 이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인데요. 보통 이렇게 0층부터 4층 혹은 0층부터 3층 정도까지 구분이 되는데요. 0층에는 이제 기초연금 등 이제 공적 부조 상태가 되겠고요. 1층은 국민연금, 국가가 공공이 책임지는 것, 그리고 2층은 기업이 책임지는 연금이 되겠고요. 3층은 개인이 책임지는 건데 이제 개인 연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주택연금 등 연금과는 좀 다른 형태 등을 포괄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3층, 4층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3층으로 묶어서 개인연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포괄적 연금 통계는 통계청에 있는 통계 등록부를 중심으로 이제 개별 연금자들을 연계하게 되는데요. 통계청에는 인구 가구 통계 등록부, 대표적으로 그 주택 통계 등록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기초연금 등 11종의 연금들을 연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계를 해서 통계 작성형 DB를 구축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포괄적인 이 공사적 연금 통계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료를 연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인정보 보호 이슈 문제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통계청에서는 이제 비식별화를 통해서 연계를 하고 그리고 통계 데이터 센터에서만 분석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행정 통계라든가 민간 자료를 쉽게 연계를 하고 연계를 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이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성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연금 통계라고 하면 이제 가입자, 수급자 이런 대표적인 통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물론으로 하고 경제 사회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을 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가입자와 수급자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가입자는 다시 개인과 가구, 수급자도 개인과 가구로 나누어서 이제 작성 항목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별이라든가 연령, 경제활동 이런 것들을 개인 특성별 요인들 그리고 연금 가입 연금의 종류, 가입 기간 등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낼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 정책 설계라든가 어떤 노후 소득 봉쇄 정책 등의 어떤 증거 기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분석 지표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65세 이상 공적 연금 수급률이라든가 생산 연령 가입률, 그리고 연금 미수급률 같은 특성 지표들을 좀 마련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를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이제 개발 가능성을 좀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정책 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 10월 달에 이제 개발 결과를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제공된 마이크로 데이터 등을 포함해서 이제 활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포괄적 연금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 처리라든가 이게 품질 협의체를 마련을 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관련된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관련 부처라든가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통계 작성하는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연금통계를 작성하는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중장기 활용 방안이 되겠는데요. 기대 효과를 보시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전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효과적인 증거 기반 정책을 지원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 기반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재정 운영에 있어서 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국민적 합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연금 조정을 위해서 국민적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술 연구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좀 지원이 되고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상태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민연금공단, 뭐 사학연공단 각각 개별 연금들에 대한 통계가 나왔다고 하면 향후에는 개발 후에는 이제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기초연금, 퇴직연금들이 어떻게 되는지,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퇴직연금이라든가 연금들이 어떻게 되는지, 미수급층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용 방안에 있어서 저희가 이 행정 통계를 마련함에 있어서 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행정 자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통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통계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슈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세대 간, 세대 내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정책 혹은 통계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떤 통계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대를 고령 세대랑 기성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로 구분을 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소득 대체율, 우리가 흔히 수익비 부분과 좀 관련이 돼 있는데요. 수익비 통계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세대별 부담 총량 같은 경우는 통계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수익비는 굉장히 높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수익비는 굉장히 높은 반면 고소득은 수익비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체 총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는 건 오히려 고소득층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가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대 내 문제로서는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과 연계 문제, 그리고 추납제도,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연계 감액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누적해서 쌓아가는 부분이 있고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함에 있어서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에 이게 수리적으로만 추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국민연금에서 이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우리의 재정 추계에 얼마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통계들을 마련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활용도가 높은 통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과 통계 부분에 있어서는 통계청은 이제 인구 가구 통계 등록부를 이용해서 가구 단위로서 연금 소득 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에 그냥 단순히 평균 데이터들만 주로 나왔다고 하면 이제는 분포 데이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연금 수급자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통계를 지향하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는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한 예시가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다측 연금 보장 노후소득 보장 체계에서는 주로 이제 0층부터 3층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 박스에 그냥 명칭을 넣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이제 통계를 좀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의 이게 그 가로축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비율을 넣고요. 세로축은 기초연금의 평균적인 수급액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박스가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기초연금은 예를 들어서 뭐 70%가 목표고
평균 수급액이 뭐 25만 원 혹은 30만 원이 목표다 이렇게 해서 하면 저런 모양의 박스가 좀 나올 수 있겠고요. 국민연금은 또 저렇게 좀 박스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전체 각각 연금 제도에 대한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실제 수급액을 이렇게 지금 색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넣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뭐 65%다 그러면 65%를 넣고 그리고 거기 평균 수급액을 세로 축에 넣어서 딱 한눈에 보았을 때 각 층별로 해서 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이제 알 수 있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공적연금을 4가지 분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적연금을 기초연금만 수급하시는 계층,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계층, 그리고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계층, 직역연금, 그리고 무연금자까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나누어서 방금 전에 보셨던 것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연금으로 봤을 때 기초연금 맞는 분들이 이제 0층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1층에서는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계층이 나오게 될 거고요. 2층에서는 이제 기초연금만 받는 분들도 퇴직연금 받는 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각각 공적연금에 수급하는 형태별로 해서 이 각 층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눈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보신 그것을 이제 좀 한 번에 좀 쌓아놓은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소득 대체율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면 근로 연령기의 소득 대비 은퇴 후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는데, 소득 대체율 60%라고 했을 때 금액으로 보면 각각 차이가 나겠죠.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 기초연금만 받는 분들이 가장 근로 연령기 소득이 작았을 것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같이 받는 분들, 국민연금만 받는 분들은 아마 좀 소득이 높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 대체율 60%가 이 점선이 이제 목표치가 되겠고요. 이 목표치에 대해서 기초연금만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에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국민연금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없이도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퇴직연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금 통계를 개발을 하고 지금 행정통계과에서 열심히 이제 그 국세청이라든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기초 통계를 마련을 하고 있고 열심히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그러면 이제 향후 좀 더 활용도가 높은 연금 통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변준석 사무관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주제 발표로 통계청 양병열 사무관님께서 국가통계에서의 비대면 조사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가통계에서의 비대면 조사라는 주제로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비대면 조사팀 양병열 사무관입니다. 국가통계 전반이라기보다 최근 통계청에서 추진한 사업체 경상조사 비대면 조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사업체 경상조사란 매월 단위로 산업활동 동향이나 온라인 쇼핑 동향 지수를 공표하기 위해서 광업제조업, 건설 경기 동향, 서비스업,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종에 대해서 올해는 이 내종에 대해서 이제 경상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발표에 앞서 저희가 중앙행정기관, 특히 이제 중앙통계기관 통계청에서 비대면 조사라는 이름으로 조직된 부서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관련된 문의가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모 청에서 소관 통계를 비대면 방식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관련 경험과 자문을 구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심포지움을 통해서 우리 그 팀이 출범하고 관련된 추진 내용들을 소개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장표가 많아가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통계조사의 환경 변화, 통계청의 비대면 조사 혁신 노력, 비대면 조사 진행 결과 향후 확대 발전 방향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여러 사회 경제 전방을 위해서 비대면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선 TV에 보도된 다양한 사례들을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일하라고 지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에서 시켜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사람도 부쩍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대학가엔 비대면 수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3월 문을 연 비대면 진료 전문 의원입니다. 최근엔 비대면 진료에 익숙해진 다른 질환 환자도 늘었습니다. 건수가 400만 건을 넘어섰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으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예, 국가통계 조사 환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비대면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면 이후는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수용성은 더 높아진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통계청은 이 변화를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계청에서는 이 비대면 조사의 전시라고 하는 전자조사를 15년부터 지방청에서 시범조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던 차에 본청에서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19년 5월에 사업체 통계 중심 비대면 조사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 과제하던 중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9년 12월 코로나19가 발생하며 확산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에 통계청은 사업체 통계조사 원칙을 비대면 조사로 즉각 전환하고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대면 조사팀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대면 조사팀에서 지난 7월부터 사업체 경상조사를 비대면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고 현재는 표본 개편을 위한 신표본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중장기 발전 전략은 업무 프로세스와 조사 환경을 개선하고 운영 기반을 구축하여 사업체 경상조사를 비대면 원칙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 국가통계 생산을 효율화한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비대면 조사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통계청 주요 업무 계획의 핵심 과제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일 통계청 본청에 비대면 조사팀이 출범하였고 조직 신설 후에 가장 시급했던 작업은 46명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시설 장비를 확충하는 것이었습니다. 4월과 5월 준비를 통해 현재 대전청 사업 캐피탈타워의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해 이전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비대면 조사팀은 사업체 경상조사 5종에 대해 지방청에서 수행하던 조사 인력과 대상처를 28년까지 연차적으로 이관받아 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올해는 12.3%인 3,284개를 시작으로 매년 5천여 개 내외를 이관받아 28년에는 사업체 경상조사 표본의 90%까지, 농업은 8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사 인력은 매년 발생하는 지방청 공무직 퇴직자 정원을 이체하여 비대면 조사에 최적화된 조사 인력으로 신규 채용하게 되는데 28년까지는 331명의 조사관을 채용하게 됩니다. 이관되는 조사 대상처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절차에 따라서 2차례에 걸쳐 이관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관 1개월 전에는 지방청에서 조사 실시기간 변경 안내를 하고 이관 이후에 임박해서는 비대면 조사팀에서 조사 실시 안내를 하게 됩니다. 비대면 조사팀을 전담하여 수행할 통계조사원 확보도 중요합니다. 대면 없이 비대면으로만 조사를 수행하는 작업이 있기에 콜센터 기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채용된 신규 통계조사원은 30명입니다. 비대면 조사 수행 역할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한 최적화된 조사관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모 결과 407명이 접수했는데요. 1차 서류 정을 통해서 60명까지 압축하고 2차에 면접 전형에서 최종 30명을 선발했습니다. 비대면 조사의 조사 기본은 캐티 전화입니다. 따라서 응답자의 첫 접촉이 전화로 하게 되기 때문에 조사관의 목소리, 신속한 시스템 기록을 위한 타자력과 돌발적인 질의에 대한 상황 대응력은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지방청에서 조사관을 모집하는 평가 기준과는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용된 통계조사관이 청사 이전 개소식이 있던 5월 16일부터 근무하고 있고요. 신규 조사관의 역량 습득을 위해 3주간의 집중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는 비대면 조사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조사 통합관리 시스템은 5개 조사 채널을 지원하겠습니다. 캐티, 사시, 캐시, 이메일, 팩스입니다. 핵심은
각 조사 방법별 개별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조사 과정 자료를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자는 필요에 의해서 5가지 비대면 조사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이는 수시로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기록 관리가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직원들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는 내용, 그다음에 저희들 조사관들이 실제 조사하는 장면, 그리고 그 조사하는 것들이 실시간 상황판에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홍보 동영상이고요. 이것은 이제 조사 대상처에게 저희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혹시 이제 비대면 조사팀이 새로 신설되고 운영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사항들은 이 홍보 동영상으로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 잘 작동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에 이제 실제 조사에 했을 때는 다양한 상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매뉴얼화해서 체계적인 대응 준비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상조사 이후에 특기할 상담 사례를 수집하여 표준화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사 품질을 높이고 다양한 조사 시나리오를 축적하여 DB화하여 전국에는 AI 캐티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미리서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조사를 하다 보면 다양한 조사 비협조 사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 관리 체계도 별도로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사가 법적이고 공적으로 신뢰감 있게 추진되어야 하므로 신규 대상처를 선정하고 응답 설득하는 과정에서 조사관과 공무원인 팀장 등의 설득 임무도 구체하고 내부 회의를 통한 대응 절차도 명확히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는 사업체 경상조사이므로 매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통상 매월 4일에 조사 시작 안내를 RPM 시스템을 통해서 메일이나 문자를 자동으로 보내게 되고요. 캐티 등 5가지 채널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20일 전후에는 조사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후 내용 검토 및 실사과 질의 회신 등을 통해서 자료 입력을 종료하고 말일까지는 사업체 휴폐업 등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사업체 관리 기간을 갖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한 내부 조치들이 있습니다. 매월 초 전 직원 원래 회의를 통해서 청 운영 방향과 비대면 조사의 비전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직무 특강도 갖습니다. 산업활동 동향의 이해라든지 지방청 불응 대응 사례, 우수 사업체 제조 공정, 타기관 CS 우수 사례 등을 조사 역량을 향상하거나 비대면 조사 이해의 폭을 넓히는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인데 매월 정례적으로 실사과와 조사 환류 시간을 갖습니다. 산업동향과와 서비스 동향과 담당자가 조사 동향과 주의점 등을 우리 팀 직원들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서로 질의응답을 주고받게 됩니다. 부서 자체적으로 업무 간담회를 통해서 당월 조사에서 변경되는 지침, 전달사항 공유 시간도 갖습니다. 매월 경상조사가 마무리되면 상담 대응 표준 매뉴얼 작성을 위한 조사 사례를 수집하여 보완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매월 말 실사과에서는 산업활동 동향과 온라인 쇼핑 동향 보도자료를 조사 기준일 한 달 만에 신속하게 공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루틴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팀에서 출범하고 7월 첫 조사를 수행하였고 8월과 9월 조사도 입력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7월, 8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 방법으로 보면 이메일과 캐시, 사시, 팩스, 캐티 순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첫 조사에 비해 8월은 대상처에서 가장 선호한 조사 방법인 이메일과 캐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입력 상태를 보면 확정이 97.7%입니다. 그 뒤에 무응답, 잠정, 휴폐업 순인데요. 첫 조사에 비해서 8월의 확정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일 진척률을 보면 녹색 그래프가 현월이고 전월이 회색입니다만 이 역시 공통적으로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월에 비해 자료 입수가 빠르게 진행됨을 말하며 이는 조사 간의 숙련도가 향상되고 조사가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비대면 조사 확대 발전 방향에 대해 현재 고민한 내용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우선 비대면 조사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 기능과 역할을 세분화하여 전담하게 하는 것이 업무 효율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관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특강, 조사 완료, 업무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내부적인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겠습니다. 매월 축적해가는 파라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비대면 조사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도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응답자는 조사 목적과 항목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응답자는 여러 사유로 인해 늦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몇 개월 동안 파라데이터가 쌓이면 응답자의 특성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협조도가 높은 대상처는 조사 효율화 업무에 협조도가 낮은 대상처는 별도 대응팀에서 추가로 설득하는 등 조사 관리를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 방법별 비대면 조사 시스템을 함께 묶어놓은 버전이라면 앞으로는 조사하기, 응답하기가 더 편리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CS 트렌드는 STT, 음성을 바로 텍스트로 전환하여 상담 시나리오와 연계해서 대응 자료도 즉시 제시해주는 어드바이저 기능과 더 나아가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민원을 직접 대응하는 TTS, 텍스트 투 스피치 기능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응답자가 희망하다면 단순 항목 조사에 대해서는 챗봇이나 인공지능 캐티 기능 도입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사업체 경상조사 대상으로 비대면 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는 구조통계조사, 예를 들어 경제총조사, 광업제조조사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상처에서 희망만 한다면 가구조사에도 적용 확대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대면 조사에 대한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통계조사 응답자와 레포 형성을 위해 실시했던 지원 정책들을 비대면 조사 기준에서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대상처 대상 통계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응답자 간담회, 포상 제도 등 인센티브도 비대면 중심으로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조사팀은 이제 3번의 경상조사를 마친 걸음마 단계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해서 비대면 조사에서의 장점이 더욱 확실하게 부각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비대면 조사팀의 사업체 경상조사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병철 사무관님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가 예정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또 시간 내에 끝내주셔서 토론에서 좀 더 저희가 여유 있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현준 본부장님께서 발표와 관련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논평은 한 10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키스티의 정현준입니다. 저는 디지털 경제나 생산성 그리고 무형자산 등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권기석 교수님의 데이터 경제의 개념과 측정 관련된 부분 토론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발표 자료는 데이터 경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광범위하면서도 측정을 실제로 하겠다라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자료를 정리하셨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데이터 경제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이게 디지털 경제랑 뭐가 다르냐 이런 부분들일 텐데요.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정리를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경제를 측정했을 때 무엇에 또 어떤 과정에 중점을 둘지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발표 자료에서는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라는 새로운 생산 요소에 초점을 맞춰서 그 생산 요소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고요. 디지털 경제에서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서 데이터라는 자원을 이용하는 경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OECD에서도 이런 비슷한 정의를 디지털 경제에도 내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를 디지털 투입물을 생산하거나 디지털 투입물에 핵심적으로 의존하는 산업. 둘이 그렇게 크게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자가 중첩된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경제 개념과 측정에서 데이터의 관점 혹은 데이터 쪽에서는 무엇을 더 강조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OECD에서 데이터 관련된 부분에 또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워킹 파티, 그러니까 내셔널 어카운트 국민계정 작업반, 그리고 디지털 경제 측정 분석 작업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또 국민계정 관련된 그런 데이터 자산을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데이터를 생산 투입물로서 자산으로 인식하고 상품으로서 생산 지출되고, 그리고 생산 요소로 생산 요소에 투입되면서 뭐 감가상각도 되고, 감가상각이 된다는 얘기는 GDP가 증가한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의 연구들을 좀 진행 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디지털 경제 혹은 데이터 경제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 자체가 진짜 없다는 것들이 큰 문제입니다. ICT 분야에서도 이거는 다른 사람도 똑같습니다. ICT 쪽에 예를 들면은 ICT 기기,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런 중심의 통계를 운영 중인데 데이터 경제의 진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제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정보를 필요로 하게 합니다. 이를테면 디지털 기술,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 생성된 그런 디지털 플랫폼 산업들, 이런 쪽에 관심을 좀 더 기울이게 만들고,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뭐 기존의 산출물과 업무 프로세스를 뭐 디지털 전환시킨 그런 뭐 디지털 금융이라든지 디지털 도소매들,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관심을 이제 좀 더 크게 만들고 있죠. 저희 연구원에서도 디지털 경제 진전을 반영한 뭐 디지털 산업 통계조사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이 통계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데이터 관련 그 지표에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관점은 이랬습니다. 생산 구조나 거래 구조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나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잡아내고 이 변화하는 현상을 측정하고 이것들을 기업의 행태나 성과에 어떻게 연관되는 성과까지 이제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변화된 모습을 좀 더 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가지고 정책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 통계청에서 하시는 부분들도 저희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걸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은 디지털 경제에서 이제 경제 성장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서 생산성 계정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ICT 투자 그리고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같이 이제 이루어져야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각각의 그 통계청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에서도 이 관련된 내용들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례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경제의 지표 역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를 가진 지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 경제 프레임워크를 지금 국가혁신 시스템을 적용해서 지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EU의 지표 그리고 미국의 논의들을 통합해가지고 데이터 경제 지표 체계까지 제시를 해줬었는데요. 이제 틀로서 프레임워크로서 NIS는 좋은 대안인데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특화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 경제를 정리하는 꿰뚫는 이슈가 무엇인지 뭐 다양한 관점들, 아까 환경까지 포함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섭할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이게 지표 체제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뭐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기 다른 영역에서 지금 디지털 경제나 데이터 경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청에서 오늘 제시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외부 부분에서는 각각의 부문에서 이제 그쪽을 좀 더 특화해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통계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더 큰 관점에서 그 세부 사항을 다 포섭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세션의 내용이 향후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께서 지금 중간에 발표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이터가 경제 발전의 동인이다. 이걸 통해서 사회의 변인도 잘 잡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데이터 경제의 지표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여 이거를 꼭 경제 쪽으로 좁게 볼 필요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경제를 좁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경제 사회 쪽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국가 전체의 통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 수 있으면은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현준 본부장님 논평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보건사회연구원 정혜식 센터장님께서 발표와 관련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금연구센터장 정혜식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추진 일정을 보면 올해 이제 기본 통계표 시상 과정인데 정말 수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가 구축되면 아마 가장 열심히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약간 수요자 입장에서 또 그리고 이 포괄적 연금 통계가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지, 또 수요자가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강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제도는 이 근로연령기에 보험료 납부하고 은퇴 후에 이제 연금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 연금제도 가입하고 수급 상태를 이제 진단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제 연금 개혁 방향에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서 연금제도 가입을 기준으로만 보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리고 또 사람들 많은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연금의 수급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이제 소득 비례 성격의 사회보험인 국민연금보다는 공공부조 방식의 기초연금 또는 보다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우리가 연금제도의 방향성으로 설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정책적 논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지기 되기 때문에 이 제도 가입 상태를 이제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을 이제 이렇게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통계가 만들어졌을 때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무엇을 왜 봐야 되나, 이런 질문들 던져보면, 자,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50대 여성 중에서 국민연금의 수급 가능성을 100% 이상 확보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몇 퍼센트나 될까,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잖아요. 방금 전에 이 사각지대와 관련된 제 질문을 구체화하면 이렇게 되죠. 이제 수급 가능성이라는 거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50대 이상 여성 중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전체 중에 몇 퍼센트인가 라고 이제 질문 더 구체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30%다 40%다 이제 이렇게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 질문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도대체 나중에 연금을 평균적으로 얼마 받을까? 그러니까 수급 가능성과 연금액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고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현재는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데이터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입자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또 다른 형태의 질문들, 그러니까 국민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50대 여성이고, 주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50대 여성이 이제 M자 커브로 어느 정도 경활 상태를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비경제 활동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 의무자가 아니니까 이분이 어떤 다른 방식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개인연금을 가입하신다거나.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데이터들, 국민연금 데이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던졌던 질문에 50대 여성분이 국민연금에 가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고 연금은 어느 정도 받을까? 그런데 거기서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 만약에 가입을 안 했다면 이분들은 진짜 아무런 노후 준비를 안 하고 계시나, 혹시 개인연금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면 또 같은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얼마나 준비하고 계실까?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실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우리 계속해서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이 포괄적 연금 통계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방금 전에 이제 던졌던 50대 여성이라고 했을 때 50대 여성이 이제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개인과 가구, 그러니까 왜 50대 여성이 비경제 활동을 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분이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인구 사회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 개인 그리고 이제 가입자 가구 구성 정보까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마 포괄적 연금 통계에서 이제 인구 가격 통계 등록부를 이용하니까 이런 자료들을 좀 생산해서 뭔가 이제 보고자 하는 부분들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자료를 어떻게 생성하느냐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던졌던 질문이 가입 여부뿐만 아니라 수급의 가능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10년 이상 가입을 하신 분이 몇 명이냐, 몇 퍼센트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입 여부뿐만 아니라 가입 기간 정보들, 그러니까 몇 개월 지금까지 뭐 어느 정도 가입을 하셨나, 기가입의 가입 기간 정보가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형태의 어떤 수급과 관련된 정보들은 이제 가입 기간, 현재 상태에서 OX가 아니라 가입 기간과 관련된 정보일 것 같고요.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다음에 뭐 DCILP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가입했냐, 가입하지 않았느냐의 정보보다는 이 경우들은 보통 금액이 중요합니다. 적립 금액이. 그러니까 적립 금액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연구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넘어가야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가입월이 중요하다면 이런 퇴직연금들은 가입 상태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정도 납부를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대 후반에 뭐 그 해 어느 한 해 납부해서 예스를 찍었더라도 납부 금액이 한 4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거의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포괄적 연금 통계가 구축될 때 데이터가 어디서 오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 이제 그 연금 포털이라고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 보시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내가 얼마 들어있고 적립금액이 얼마가 있는지, 몇 개월을 가입했고 뭐 보험료를 몇 개월 냈는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사실 이제 이건 개인인 거고 통계로는 이 정보를 가져와서 구축할 수 있다면 이제 가장 바람직한데 이제 그게 쉽지는 않죠. 이제 뭐 이런 특히 개인이 물론 세제 적격으로 가입한 정보들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가져오기는 쉽지 않고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방식,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가져온다거나 하면은 적립 금액 같은 정보는 좀 오기가 힘들고 그 해에 얼마 냈느냐 정도의 정보만 오는 거예요. 그 해에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는 이제 오지를 않아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 통계를 패널의 형태로 계속 장기적으로 구축하면 납부 보험료까지도 이제 정보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단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데이터가 오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까지를 가져올 것이냐 이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 다 데이터들이 좀 어느 정도 구축되면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사실들은 이런 거죠. 이제 아까 50대 여성이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50대 남성으로 와 보면 50대 남성 집단 중에서 저소득 가구에 속한 경우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어느 정도 가입하고 있는지, 거꾸로 이제 이와 비교해서 이제 고소득 가구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득 수준과 관련돼서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부자의 연금 보험료,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 납부 보험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소득 수준의 역의 데이터로 활용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현재 경제활동 특성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기존 가입 기간의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대다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뭐 한 20년 정도 가입하는 게 정규적인 노동시장에 참여했다 보면 20년 정도면 이 좀 상당히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셨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거꾸로 뭐 한 3년 4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매우 불안정한 노동 상태에 계셨구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비교 코드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가입의 상태들을 다각도로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은퇴 연령에서도 이제 또 비교해 보면 이제 노인들 중에서 보면 소득, 자산,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 정보들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 저희 이제 연구자들은 기초연금 수급자 전산 정보 같은 것도 좀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 노후에 소득 자산이 구성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이 경우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급자 이제 전체 노인 중에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을 이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포괄적 연금 통계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기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때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컨대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은 이제 수급자가 본인이 몇 년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들 중에 80세 이상에서 뭐 개인연금 수급률이 낮다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현재 80살 되신 분들은 옛날에 개인연금이라는 거는 거의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일 수도 있고, 거꾸로 이분이 한 55세부터 20년 수급으로 연금을 신청해서 이제 그 개인연금이 다 소진된 거죠. 이제 지급 기간이 종료된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을 우리가 다 설계를 할 때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고, 뭐 당연히 이제 단시간 내에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전략을 짜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이런 문제들은 이제 많은 수의 데이터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고, 포괄적 연금 통계 전수대 자료이니까 어느 정도 해결될 거다. 두 번째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시점에서는 수급하고 어떤 시점에는 수급하지 않는 요인이 개인의 어떤 선택에 의한 거라면 우리가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데이터를 패널 데이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개인연금 수급했는데 올해는 안 받는다. 그러면은 수급 기간이 종료됐겠구나. 뭐 다른 이제 선택들이 있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 이렇게 패널 데이터로 만들면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50대 여성, 작년까지는 10년 가입하셨던 분인데 또는 9년 가입하셨던 분인데 그 1년 사이에 추가적으로 1년 가입을 해서 이제 수급권을 확보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좀 다양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포괄적 연금 통계에 대한 그 기대가 이 연금 연구자들 사이에서 엄청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형태의 연금 제도를 설계해야 되냐, 특히 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 어느 곳에서 급여의 적절성이 훼손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포괄적 연금 통계가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혜식 센터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갤럽 고강일 차장님께서 발표와 관련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갤럽 조사연구소의 고광일입니다. 저는 갤럽에서 개발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출신이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비대면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왔는데 또 토론도 하고, 비대면 조사 이 시스템을 처음 만들 때 이제 같이 한번 잠깐 이렇게 논의도 해드리고 같이 자문도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저는 엔지니어여갖고 그 데이터 경제 그것보다도 지금 머릿속에는 국민연금이 더 들어오네요. 국민연금이 제일 중요하죠. 보니까 근데 노인 부양비가 그 정도까지 되는지 몰랐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는 애가 넷입니다. 그래갖고 그 걱정은 조금 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론으로 다시 머릿속에 자꾸 거기만 들어가서 비대면 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이 시스템을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건데 정말 잘 만드셨고, 또 벌써 운용을 하신다는 자체만으로도 대단하신 것 같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안정화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야 되고 또 뭔가를 더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경험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제 참고로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개발 쪽에서 혁신은 아무래도 아이폰이었죠. 폰이 나오면서
완전히 이 인터넷이라는 느낌이 확 달라. 그러니까 물론 저 때는 이제 코어넷이 인터넷 채팅방이 생겨갖고 그때가 최고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아 모바일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희의 어떤 개발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고 이번에 사실 코로나가 저희의 또 개발 그 패러다임을 확 바꾼 것도 물론 코로나가 나쁜 거지만 사실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한테는 그만큼 재택근무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요거를 하면서 아마 작년 저희가 19년도 말 20년도부터는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비대면 조사를 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대면 조사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을 했죠. 원래 뭐 전화 조사는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근데 전화 조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지금 온라인 조사, 모바일 조사, 그러니까 비대면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 한 번씩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조사를 할 때 이제 뭐 기업체의 어떤 거를 저희가 이제 알고 싶을 때 그때는 저희가 이제 외부로 그냥 이메일로 쏴드리면은 바로 그 조사원 이제 담당분들이 조사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공기업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공기업은 그냥 엑셀 보내는 게 더 편리하시대요. 그래서 대신 엑셀로 저희가 이메일로 엑셀로 보내고 대신 이제 서식이 돼갖고 조금 더 편리하게 방법으로 보내드려요. 그리고 보통 온라인 조사라고 하면 이메일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대상자가 가정주부라면요. 가정주부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가정주부는 이메일을 못 보세요. 그럼 전화를 하실까요? 그럼 전화도 못 받으세요. 바쁘세요, 이분도. 그래서 이분들은 따로 모바일용으로 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 전략을 이제 레스폰시브하게 할 거냐, 아니면 어댑티브하게 할 거냐, 그런 막 전략을 세우는데 이제 이게 이제 파라데이터가 이제 나중에도 이제 쌓이면은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시겠고 이제 그걸 필요로 할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해보면은 캐티나 온라인이나 모바일이나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상대에 따라서 응답자에 따라서 그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모두 효과 조사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대면이 코로나 전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 대면이었죠. 대면 조사가 많았죠. 대면이어도 이제 물론 종이로 가는 건 아니라 이제 태피 들고 태블릿으로 들고 나가죠. 태블릿을 또 샀어요. 50대를 이번에. 지금 이제 한 450대 되네요. 옛날엔 노트북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갖고 노트북 드렸는데 노트북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다 태블릿 또 태블릿도 힘들다고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태블릿이랑 연동되게 저희는 또 방법을 어떤 걸 만들었냐면은 태블릿을 나가면은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태블릿을 2대를 가지고 나가기도 해요. 그래갖고 상대방이랑 응답자랑 조사원이랑 태블릿을 따로따로 한 대씩 가지고 그걸 원격으로 조정하면서 같이 조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조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면 조사가 많이 못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샘플 수가 모자르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웹이나 전화 조사나 이걸 또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응답률도 달라지고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통계청에서 하는 건 비대면 조사에서는 사업체 조사더라고요. 사업체 조사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 매출, 직원 수 이건 뭐 온라인으로 입력하든지 전화로 응답 받든지 별 차이 없거든요. 직접 보든지. 근데 만약에 이제 나중에 하실 가구 조사나 이제 비대면 시스템이 정말 잘 적응되면 이게 이제 확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가구 조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회사는 전화 조사를 조사원이 합니다. 조사원 면접인 거죠. 그러니까 조사원이 전화해서 뭐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근데 다른 회사에서는 ARS를 쓰죠. 그럼 보시면 ARS랑 전화 조사랑 전화 면접이랑 다르게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서로 막 누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차이가 이거죠. 조사원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하냐의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잘 생각하셔서 그걸 조정을 하시면 돼요. 대면 조사였던 거는
사실 전화조사도 조사원이 말을 하지만 대면 조사는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니까 더 아무래도 부끄럽고 좀 감추는 것도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조사 같은 게 사실 그런 게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하면은 아마 비대면 조사로 점점 더 확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조사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신뢰성이잖아요. 그럼 이제 파라데이터도 정말 다 맞춰야겠지만 검증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보니까 AI, 인공지능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참 통계청에서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검증을 하고 싶은데 검증을 이제 사람이 전화해서 검증을 하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바로바로 가려고 그러니까 메시지로 검증도 하거든요. 그 메시지 보내서 뭐 성별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 메시지보다는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사람이 조사원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AI 보이스 뭐 그런 인공지능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인공지능 카카오 그러니까 인공지능 채팅 메신저가 한번 되게 인기 끈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지가 알아서 다 대화해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얘가 이제 머신러닝을 시킨 게 일반인들의 어떤 카카오톡 메신저, 그러니까 채팅 메시지를 갖다가 머신러닝을 한 거죠. 그건 사실 불법이 돼갖고 이제 지금도 아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과연 그러니까 사실 KT나 뭐 SKT나 어떤 통신사들, 걔네들 특히 구글, 아마존 다 뭐 시리, 뭐죠? 아리아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 대화들이 다 사실 지금 녹취는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이 머신러닝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동의를 받은 것도 있고 사실 안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민감한 사항이 되는데 과연 전화조사에서 녹취를 하면 그 녹취는 누굴 걸까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머신러닝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 그런 머신러닝을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하는 게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좀 법적으로 좀 어떻게든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조사원 교육은 아까 진짜 저는 이거 발표하시면서 한 달마다 간담회 하신다는 얘기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부럽고요. 이게 사실 실사나 이렇게 연건이나 어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소통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간담회 한다는 건 정말 좋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조사원 교육을 매달 이렇게 따로따로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어떤 사설 기업에 이렇게 따로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CS를 이렇게 교육시켜주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한번 가서 교육도 저희도 받게 해요, 일부러. 왜냐하면 사실 맨 앞에 그러니까 뒤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애플에서 아이폰을 디자인을 너무 멋지게 만들고 이건 최고예요. 기능이 최고예요. 근데 파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사기업에서도 그러잖아요. 사실 영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일즈가.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만드는 사람이 어떤 제품의 가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조사나 이런 것들도 똑같습니다. 가장 앞에서 상담하는 조사원들, 그분들이 가장 맨 앞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 교육이 잘 됐으면 아마 좋겠습니다. 여튼 저는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좀 횡설수설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광일 차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그 토론자께서 상당히 그 발표에 대한 깊이 있는 또 고민과 또 내용으로 또 토론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자 분들께서 논평에 대한 의견과 또 혹시 기타 아까 발표 때 못하신 얘기들 덧붙이고 싶은 얘기들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권기석 교수님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 자체가 되게 기초 연구 같습니다. 예, 기초 연구가 자연과학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회과학에서 하는 기초 연구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서 이제 스토리.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역사 책을 배우잖아요. 또 역사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역사서에 보면은 맨 앞에 이제 신석기, 청동기 시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신석기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서술하는가? 사실은 서술이 아니고 그 배경에는 어떤 이론이 깔려 있는 거죠. 사실은 역사의 서술에 있어서도 그런 역사를 보는 역사가 아니죠. 신석기 시대는 어쨌든 그 시대를 보는 어떤 그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 신석기 경제다. 그러면 신석기 경제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먼저 신석기 어떤 기술적인 변화, 그 돌을 새롭게 깎아서 그걸로 생산력이 증가해서 수렵이 아닌 농경에서 농경을 하면서 그 잉여 생산물이 축적이 되고 거기에서 뭔가 마을이 형성돼서 수렵 시대의 그 그룹이라고 하나요? 뭐 그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뭐 수백 명 규모의 1000명 가까운 규모의 군집 생활이 가능해지고 그러면 거기서 또 어떤 그 사회 모계 사회 위주에서 뭐 부계 사회가 출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고 뭐 그러면서 사회 또 정치 또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우리 역사책이 그렇게 서술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데이터 경제도 데이터 경제 기술, 디지털 기술이죠. 그다음에 데이터 경제를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가 어떤 가치, 시장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 그런 걸 통해서 또 사회가 변하고 정부가 또 거기에 개입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뭐 한 500년 뒤에는 지금의 데이터 경제 시대를 그렇게 서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데이터 경제가 더 맞나, 디지털 경제가 더 맞나? 일단 저는 데이터 경제의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데이터 경제 편이기 때문에 데이터 경제 편에서 생각하면은 디지털 경제, 디지털이라는 건 일종의 수단 같습니다. 수단이고 어떤 도구죠. 데이터라는 건 거기에 새겨진 내용이죠. 그래서 보다 본질적으로 이런 사회 경제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경제가 조금 더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두 번째 이슈가 이제 환경을 포섭할 수 있는 키워드. 일단은 저희가 지금 데이터 경제 모든 거를 지금 서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경제를 먼저 조금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표를 제안해 보고 거기에 조금 더 사회 경제적 소시오 이코노미칼리 좀 더 연결된 부분을 좀 제안하는 그렇게 조금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해서 제안을 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속 다음 연구에서 그런 확장적인 부분에 대한 지표화 이런 작업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종합해서 저희 연구에 반영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변준석 사무관님. 네, 그 논평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이 연금 제도가 생애 중이 전반에 걸쳐서 작동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저도 강하게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개인들의 그 어떻게 가입을 하고 어떻게 수급을 하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각각 연금 제도, 뭐 퇴직연금의 어떤 특성들 그리고 개인연금의 어떤 특성들을 좀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포괄적 연금 통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연금을 평가함에 있어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세 가지 기준이 이제 재정 안정성, 그리고 형평성, 소득 노후 소득 보장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여기 세 가지 기준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는 어떤 것들이 통계를 저희가 좀 낼 수 있는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개발에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 비대면 조사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통계 작성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고요. 근데 그 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대면 조사는 응답자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용하지 않는데 무리하게 이렇게 비대면 조사를 추진하게 되면 품질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분한 그 이해와 이걸 동반해야만 실질적으로 비대면 조사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안착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제 그 AI 관련해서 이제 그것은 상당히 미래적인 얘기고요. 저희들이 그 사전에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 시나리오를 축적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지금 현재 있는데요. 그 AI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금 원래는 지금 캐티라고 하면 지금 그 통계조사관이 직접 응답자에게 물어서 실은 조사의 자료를 이제 수집하고 그 자료를 관리 시스템에다 입력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중에 아주 단순한 그런 그 조사가 있습니다. 단순한 항목, 그것은 이제 조사별로 또는 업종별로나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떤 그 조사 대상처는 상당히 많은 품목에 대해서 조사에 응답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단순하게 간단한 세 가지 문장에 의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캐티로.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매번 통계조사관이 응답자와 접촉을 해서 질의하는 것보다도 응답자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내가 뭐 챗이라든지 얼마든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도 응답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만약 AI 캐티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와 대화하는 것을 전부 다 이제 기록을 하는 거겠죠. 캐티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기록할 수 있고 또 내지는 수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간단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할 때는 그렇게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복잡한 그런 품목이나 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대상치라면 그건 좀 적용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용성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모두 일괄적으로 옮기는 것은 같지 않고요. 다만 이런 시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와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축적이 되면 이게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지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준비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아주 롱텀으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7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관이 30명이지만 향후에는 331명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실은 어떤 관리 인력까지 하면 근 400명까지 되는, 지금 현재 그 사업체 경상조사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건데, 상당히 그 초기에 저희들 조사관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조사에 임하는지가 향후에 상당히 그 관건이 되고, 내년에 또 이제 3월 달에는 또 36명, 말에는 또 48명 계속 이렇게 인력들이 이제 새로운 조사관들이 채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통계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은 다음 기수나 후배들한테도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실은 좀 과할 정도로 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비대면 조사에 대한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또 어떤 그 마인드를 좀 제거하는 그런 이렇게 토론이라든지 또 내지는 특강이라든지 간담회 같은 것을 자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발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사과 통계를 생산하는 부서인 통계를 기획하고
공표하는 그런 부서인 실사과와 실제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그래서 실사과에 생각하는 것이 저희 조사에 실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놓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월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 모임을 갖고 서로 이렇게 간담회를 갖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 조사관들도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실은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제시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대면 조사를 지금 현재 이제 사업체 경상조사만 하고 있지만 향후에 구조 통계에 대한 부분 또 농업도 24년도 이제 들어오기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또 나중에 가구에까지 이제 확대되는 것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희망하는 가구가 있으면 실은 그런 것들을 그런 방편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통계 조사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면 뭐 아무리 어려운 뭐 통계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사원이 자기한테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자기는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저희들은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차근차근 확장해 나가면서 또 이 부분이 좀 어떤 인식이 될 수 있고 수용성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가 상당히 많은 기회를 실은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비대면 조사를 신속하게 적용하고 확장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재택이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제시했던 것처럼 이런 그 사회 변화는 다시 되돌아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비대면 조사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경렬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세 분의 발표자와 또 세 분의 토론자께서 상당히 많은 좋은 얘기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유튜브에서도 지금 상당히 마지막 세션인데도 불구하고 현장도 지금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시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그 유튜브에서 질문을 주신 내용들을 일단은 질의를 드리고 또 현장에서도 질의를 주시면 그 내용을 같이 묶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을 제가 먼저를 소개를 드리면 권기석 교수님 발표 관련돼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 발표 자료 중에 그 데이터 경제의 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영향은 판매된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의 수익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시장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고요. 또 변준석 사무관님께 그 포괄적 연금 통계 발표 관련해서 국민의 연금 수급 현황과 미수급 사각지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유사한 통계가 해외에서 작성된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외 사례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혹시 현장에서 우리 플로어에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손을 들고 한번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권기석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데이터 경제에 관련해서 지표 측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얼마나 그 지표의 값이 얼마나 되어야 이게 좋고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OECD나 유엔에서 요구를 하는 어떤 지표라고 하면 같은 기준으로 작성을 하니까 해외 사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 데이터 경제를 정의를 하고 그거를 생산을 한다고 해서 그 지표 값이 어떤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그 변준석 사무관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연금 통계를 작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세청이 갖고 있는 그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득봉제를 위해서 각 은행에서 지금 국세청에 보내준 그런 자료일 거란 말이죠. 총액 정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연금을 몇 년 들었는지 얼마나 탈 건지 이런 것들을 알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각각의 그 자료 구조에 따라서 결과표를 한번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플로이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없으시면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에서 주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짤막하게 각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금이 중요한데 질문은 데이터 경제 많이 주시나? 시장에서 무료로 데이터를 갖다 쓴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같이 측정할 거냐? 우리 경제학에 보면 외부 효과라는 말이 있죠. 외부 효과. 외부 효과라는 말 앞에는 시장이라는 말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지불을 하지 않고 어떤 편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외부 효과가 경제의 가치가 없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돈 안 내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재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론들은 충분히 개발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치 측정 가치가 있다, 부가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표 체계를 구축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으로 보면은 건강 검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뭔가 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뭐 그런 장과 관련된 뭐 CT를 찍는다든가 뭐 혈액에 대해서 뭐 대장과 관련된 뭐 어떤 뭐 혈액 지표가 있다면 그런 걸 본다든가. 그래서 지표라는 건 결국은 그 지표 체계가 추구하는 목적하고 별도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추구하느냐,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는 걸 추구하느냐, 데이터 경제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 우리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 거냐,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이런 지표 체계에도 상당히 바뀔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 것들을 같이 이렇게 유사하게 또는 이제 비교 가능하게 우리 지표 체계에 도입을 하면은 국제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용성이 상당히 높겠죠. 왜냐면 뭐 OECD에서 몇 등이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표 체계, 지표 구축, 데이터 경제 지표의 구축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걸로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런 부분하고 지표 체계의 세부 지표들하고 서로 연동돼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그 해외 사례 관련된 질문인데요. 저희가 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포괄적 연금 통계와 같은 어떤 해외 통계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저희가 찾지 못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없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찾았으면 거기를 충분히 그 뭐 레퍼런스를 삼아서도 다른 통계를 찾고 이럴 텐데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확인하지 못했고요. 대부분의 통계들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뭐 그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이렇게 재정 추계 중심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 위성 계정을 만든다고 해서 계정 쪽으로 해서 대부분 거시 지표로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처럼 개인 단위로 해서 이런 연금들을 다 모으고 이런 식의 통계는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이게 있으면 저희들도 굉장히 뭐 작성하기도 좋고 연구하기도 좋고 그럴 텐데 네, 상황이 좀 그렇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은 그 개인 레벨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인 레벨에서 연계가 가능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의 다가 지금 입수가 됐고 지금 개인연금 뭐 국세청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다른 개인연금들이 들어오면 모두가 이제 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기초통계 말씀하신 대로 기초통계를 좀 작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작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국가통계 이슈라는 주제를 가지고 데이터 경제 개념과 측정 그리고 포괄적 연금 통계의 그 개발 및 활용 방안 그리고 국가통계에서의 비대면 조사 사례라는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다뤄봤습니다. 현재 이 심포지움 주제인 국가통계 패러다임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국가통계 방법론 심포지움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에 수고해 주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또 그리고 현장에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열띤 토론과 발표를 진행해 주신 6분과 좌장으로 수고해 주신 전준우 팀장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세션을 마지막으로 제12회 국가통계 방법론 심포지엄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 심포지엄을 통해서 국가통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네, 참석해 주신 연사 및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한 시간을 내어 긴 시간 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참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매년 진행될 국가통계 방법론 심포지엄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2회 국가통계 방법론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